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AP와 로이터 등 이 통신사들이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ICI의 공격 중단 긴급 명령에도 이스라엘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속에 우크라이나군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유럽 파병령이 제기된 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 영토 공격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하면서 이를 두고 유럽 각국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1,10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시총 3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결국 첫 소식 이스라엘이 전 세계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면적으로 정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 전 라파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국경 지역 라파의 뭐 입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곳까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파 입구에 도착해서 틀어막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아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를 신락 같은 기대를 또 일부에서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건 정말 헛된 기대였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라파 진압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전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생생한 라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목격자를 인용해서 다수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파 중심가의 그 랜드마크로 꼽히는 알아우다 모스크 인근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 소셜 미디어에는 알자지라의 촬영 영상도 좀 올라왔는데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서쪽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시가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게 반대를 하고 있고 동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명분은 있습니다. 하마스 섬멸입니다. 하마스 섬멸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라파라는 곳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사실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라파에 집결해 있고 여기가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차하면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민들이 여기 와서 지금 집결해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얘기는 여기 양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파 중심가에 들어가서 하마스 마지막 한 명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공격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쪽의 주장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마스 섬멸을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또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네, 국제사회는 다르게 보고 있죠. 네. 하마스 섬멸을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외적인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마스만 없애면 물러나고 그 하마스를 제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이 원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국제사회도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니까 명분은 하마스 섬멸이지만 결국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축출하고 가자지구를 아예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결과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 벨기에, 독일 모든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그 전까지는
굳이 국가로 인정을 안 하다가 지금 앞다퉈서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뭐 아일랜드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그 이스라엘이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마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서 학살을 하거나 다 내쫓거나 이러고 결국 가자지구로 자기들이 다 차지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걸 이제 세계 각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난 일요일 이틀 전에 그 라파 서부 탈 알수탄을 공습했는데요. 여기가 그 민간인 피난민촌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의 주장은 그런 거죠. 그 피난민으로 이제 그 위장한 그 하마스 지도 세력들이 거기 있다, 숨어 있다. 이제 이게 명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피난민촌을 지금 공습을 한 그런 상황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벌인 공격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여기서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와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러자 또 이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게 둘 수는 없다 이러면서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럽 전투군을 파병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유럽 전체의 뜻이 이렇게 모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일각에서 이것만 해도 좀 뭔가 의외잖아요. 네, 유럽에서 파병론이 나온다는 거가 네.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의외지 의외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였는데 네. 파병한다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직접 전투에 나선다는 건데 이 주장을 먼저 핀 사람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죠.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처음으로 파병론을 언급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파병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는 나토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동맹국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러시아 인접국인 폴란드와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서 아무래도 러시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전투병 파병에 대놓고 찬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귀를 좀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크로스키 외무부 장관이 그 폴란드 일간 가제타 비보르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 인터뷰인데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당장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폴란드 외무장관이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의도를 추측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에게 여차하면 유럽이 전투병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푸틴 대통령도 좀 두려움을 느껴서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폴란드 외무장관이 했습니다. 그게 또 뭐 나토 사무총장까지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국방장관회의 참석했는데요. 회의에 앞서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제 나토가 전투병력 파견하는 것은 어떠냐. 왜냐하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했어요. 나토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보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부정했습니다. 나토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이 서방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나 유럽이 직접 전투에 나서진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미국의 좋은 무기를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또 발칵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토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서 유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굉장히 좀 뭐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러시아와 지금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술핵 시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핵무기 써야지. 그래서 지금 전술핵 무기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발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규칙이 있다.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원한 무기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만 쓴다는 거였다. 그런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한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독일 총리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디까지나 방어를 위해서만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써야 되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순간에는 그 목적이 그럼 완전히 와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격은 절대 안 된다고 독일 총리 강조했고요.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탈리아 총리가 얘기했고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나토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발언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입을 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탈리아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유럽에다 쏠 수 있는 이 가능성 굉장히 좀 유럽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라도 각자 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죠.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위협을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발트 3국은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국 그리고 폴란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좀 적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투병까지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까지 갖고 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자기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순망치안이란 말이죠.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안. 그래서 입술인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생각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은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가고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빌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발트 3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결과가 나와서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이 2조 6천억 달러 돌파했어요. 한때 대장주였던 테슬라가 5천억 달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5배로 앞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지난주에 좋은 실적으로 $1,000대로 뜯고 계속 공고 행진했고요. 어제 메모리얼데이 휴일 때문에 4일 만에 개장했는데 오늘도 뭐 엄청납니다. $1,100 가볍게 돌파해서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120까지 올라간 $1,12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5.4% 이상 오르면서 엔비디아 주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5월 21일 $935였는데 최근 5일 만에 거래일 5거래일 만에 126.86이 올랐습니다. 13.53%. 아마 오늘 거까지 합치면 15% 올랐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좀 돈 좀 목돈 맡겨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부자들 됐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 뉴스 모닝 포커스 시작할 때 제가 봤을 때 $1,127였거든요. 네. 지금 $1,131 89센트입니다. 330달러 넘어섰네요. 와, 네. 그때 샀었어요? 방송하느라고 못 샀습니다. 아깝이. 네. 지난 2, 3년 동안 전기차가 대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그 인공지능 AI가 대세를 네.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아요. 지난 네. 2, 3년간은 테슬라가 네. 이 대세를 이끌었죠. 예. 한때 시총 그래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IT 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또 뉴욕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담당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테슬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 네.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총 2조 6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미국 기업 지금 3위까지 시총 순위 3위까지 올랐는데 이러다가는 뭐 애플까지 따라잡고 시총 1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월가의 주도주가 이제 전기차에서 AI로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누가 뭐래도 AI가
대세인 것 주식을 투자하시려면은 S&P 500 주식들을 투자하세요. 그렇죠. 네, 다른 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저희가 어제 아침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치던 도둑들에 의해서 총격 사망한 이 헐리우드 배우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애도의 물결에 더해 충격과 분노까지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전기차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LA 다운타운에서 헐리우드 배우 조니 왁터가 차량 부품 도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전해지면서 애도와 충격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분위기입니다. 네, LA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절도 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주민들입니다만 이번 사건은 커뮤니티에 한층 더 큰 안타까움 또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듯 조니 왁터라는 배우는 지난 25일 토요일 새벽 3시쯤 LA 다운타운의 피코 볼러버드와 호프 스트리트 부근에서 차량 부품을 훔치던 도둑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LA 컨벤션 센터에서 단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조니 왁터의 형제와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처의 한 루프탑 바에서 일하고 나온 조니 왁터는 여성 동료를 그녀의 차까지 바래다 주던 중에 자신의 자동차에 남성들이 무리지어 있는 걸 보고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 가는가 싶어서 다가간 것이었고요. 이 다가간 용의 남성 3명에게 덤벼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막으려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용의자 중 한 명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조니 왁터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그 용의자들이 훔치려던 부품이 차량 촉매 변환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실 LA 지역에서 급증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아래쪽에 설치된 차량 촉매 변환기는 그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요. 여러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로듐, 팔라듐, 플라티늄 등으로 값이 나가는 금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만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촉매 변환기를 훔쳐서 오토파트 서플라이어나 고철 처리장에 판매하면 수백 달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다가 자기가 걸렸다라고 생각이 돼서 총을 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조니 왁터는 그들이 차를 견인해가는 줄 알고 다가섰을 뿐인데 이렇게 막아서거나 또 덤벼들지도 않은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죠. 이 레딧에는 차량 촉매 변환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의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니 왁터의 안타까움, 죽음을 슬퍼하는 글과 함께 차량 부품 절도범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 잔인함에 충격적이란 반응입니다. 마치 콜롬비아 그 나라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이 이곳 LA 다운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적은 글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도 차량 촉매 변환기를 도난당했다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들도 만약 범행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자신도 만약 차 쪽으로 다가섰더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다고 적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가 단순 절도범들이 아니라 깽단이나 아니면 조직화된 범죄 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절도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일어난다는 분석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절도는 필요가 아닌
탐욕에 의해 벌어진다고 적은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이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인기 드라마 제너럴 하스피털에 출연했던 배우잖아요. 그래서 동료들도 잇따라 많이 애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ABC 방송 제너럴 하스피탈에 출연한 또 다른 배우인 패리샤는 소셜 미디어 X에 좌니 왁터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너럴 하스피탈에 나왔던 좌안 리더스트롬은 친절하고 겸손하며 이쪽 업계에서 보기 드문 청년 중 한 명이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하스피탈 측도 성명을 내고 가슴이 매우 아프다면서 좌니 왁터는 정말 친절하고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배우 소피아 맥스는 겸손하고 배려심이 넘쳐났다며 좌니 왁터를 알게 돼서 자신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좌니 왁터는 제너럴 하스피탈 외에도 웨스트월드, 크리미널 마인즈, 스테이션 19 등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더 안타까운 게요. 제너럴 하스피털 외에도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한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그 새벽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스타급이 아니면은 네.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게 더 가슴이 네. 아프더라고요. 그게 좀 가슴이 더 아프죠. 네.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배우들 보면은 다 알바이터 하고 맞아요. 뭐 부업들 많이들 가지고 있고 다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형경 기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네. 개를 데리고 저 산책을 하다가 뭐 시계도 뺏기고 개까지 이제 이렇게 뺏겼다고 그러는데 밤 10시가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왜 롤렉스를 차고 다 나갔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되도록이면은 밤 10시, 9시 이후부터 새벽 한 6시까지는 밖에 나가지는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밤에 지금 벌어지는 네. 일들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말이죠. 그렇죠.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 바텐더 이분도 새벽 3시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일 끝나고 가다가 지금 그렇게 된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출근하면서 조심하면서 출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주위를 살펴보고 주차장 들어올 때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조심은 정말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자, 이걸 LA에서 범죄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느슨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비교적인 관광 도시 이 베니스죠. 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매치기와 전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현지 일간지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베니스 경찰 당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소매치기 절도 혐의로 6명을 체포했고요. 과거 체포된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 소매치기범을 대상으로 해선 총 14건의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단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자, 최근에요. 베네치아에서 한 젊은 여성이 2017년부터 소매치기 그리고 절도 등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토지도 사고 주택도 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 낯선 사람에게 아는 척하고 다가가서 포옹을 하면서 예? 이제 목걸이, 시계, 지갑 이런 걸 훔치는 수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확인된 범죄 건수만 17건에 달했는데요. 예? 이 여성의 범죄 행각은 이제 소득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가의 토지, 주택을 구매한 걸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의 수사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예? 그렇게 베니스 법원은 지난주 이 여성에게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했고 또 20만 유로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 명령에 따라서 이 여성은 일정 시간 동안은 자택에 있어야 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네, 이 베네치아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민간인들도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다면서요. 네, 시민단체 경계하는 사람들이란 곳이 지난 25일 이 베니스의 주요 관문이죠. 산타루치아 역에서 상습 소매치기범 90명의 사진이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단체의 일원으로 30년 넘게 이런 시민 지킴이 활동을 해온 모니카 폴리 전 시의원은요. 베니스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점차 극심해져서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상습 소매치기범의 얼굴을 노출하는 게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네. 절도 역시 사생활 침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소매치기 범죄에 악용되는 미성년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국이 보다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가 많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네. 혹시 얼마나 많은지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 예. 영국의 여행 보험 회사인 쿼터존이 국가별 리뷰 100만 건당 소매치기 건수를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결과 이탈리아는 46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283건 2위였고요. 네덜란드가 143건으로 3위의 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네덜란드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 스페인이나 저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꼭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매세요. 메고, 네. 뒤로 매지 마세요. 뭐 이런 거부터 그냥 일정 훈시를 듣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참 그래도 그렇지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나 이런 범죄를 당하더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네. 무슨 뭐 이렇게 면도칼로 무슨 뭐 얼굴을 근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소매치기들이 들키다가 보면은 뭐 그런 네. 일이 있다그러는데 유럽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 물건. 가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지. 네. 무슨 뭐 소매치기 당하다가 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좀 그래도 네. 안심은 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선호 때문이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와 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최근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서 약 2,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10명 중 4명 꼴은 전기차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싫어하는 그 이유로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비율이 상당해서 눈길을 그래요? 끕니다.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전체 38%나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견해 요인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요인은 예.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비용, 네. 네. 그리고 이어서는 충전 시설 부족 이런 현실적인 요인이 사실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산의 원자재 사용 같은 그런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전기차에 대한 견해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보보다 보수가 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진보가 훨씬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그래요? 네네. 어. 진보가 66% 전기차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어허. 반면 보수는요 31%만 전기차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네. 보수 유권자의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면 그게 61%에 이르렀는데요. 이들은 내연기관차에 대해선 92%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차이가 큽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네. 또 진보 유권자들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의 미국 판매법인 스티븐 센터 최고 운영 책임자는요. 최근 전기차가 미국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치나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전기차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왜 유럽 사람들이 그 테슬라 CEO를 싫어해서 테슬라를 안 탄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네, 네. 들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럼 테슬라를 안 타고 예를 들어서 기아나 무슨 뭐 일본 차나 네. 전기차는 탈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타야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슬라 CEO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사람 싫어서 안 타겠다는 테슬라를 안 타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도 또 아주 재미있는 재밌네요. 얘기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 1일부터 두립 가격 책정 금지 조항이라는 법, 이 SB 478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회사들이 준수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내용의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 우선 이 SB 478 이게 어떤 법입니까? 네, SB 478 Honest Pricing Law 정직 가격 책정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숨겨진 수수료 법령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드립 가격 책정에서 드립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흐른다, 뭐 물방울이 떨어진다. 저희들이 흔히 이제 드립 커피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네. 이 숨겨진 피나 수수료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최근 어떠한 공연이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 티켓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해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샀는데 이 크레딧 카드로 페이할 때 보면 가격이 $160. 맞아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서비스 피와 프로세싱 피가 추가로 이 티켓 광고 가격 외에 내야 하는 숨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숨겨진 수수료부터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조항이 되겠고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게 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필수 수수료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싸게 보여서 샀는데 결코 싼 게 아닌 게 되는 거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렌트카를 좀 늦게 돌려준다거나 또는 호텔에서 좀 늦게 체크아웃을 하면은 추가로 피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추가 레이 피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네, 그 SB 478은 숨겨진 피에 있는 가격 광고는 금지라고 했습니다. 예. 이 숨겨진다는 뜻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때만 숨길 수가 있는데요. 이 반드시 알려줘야 할 수수료는 필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필수 수수료라는 것은 조건 없이 무조건 가격에 포함되는 피가 되겠는데요. 이 방금 말씀하신 렌트카를 늦게 리턴한다거나 아니면 호텔 체크아웃을 늦게 했을 때 나중에 소비자 행동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체크아웃 수수료 또는 마감 이후에 반납 수수료가 광고 시점에는 결정될 수 없는 나중에 소비자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는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SB 478의 예외 조항이 되겠고요. 처음부터 필수 수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 광고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선택 서비스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체크인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객실에서 프리로 무료로 주는 인터넷이 있는가 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호텔에서 아니면 건물에서 셀프 파킹이 있고 발레 파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발레 파킹은 이제 선택 서비스 수수료가 되겠고요. 선택하는 사람만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필수 수수료가 아니므로 광고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배송비가 shipping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이 shipping 이 별도의 배송비, 또 합리적인 배송비는 배송 또는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뱅퀘트 같이 여러 명이 모일 때는 무조건 서비스 피가 차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스토랑에서 이 서비스 피가 세일즈 가격의 매상의 어떠한 비율로 15%다, 뭐 20%다라는 비율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요.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수수료는 처음부터 필수로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메뉴 자체에 가격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티켓 마스터에서 $100짜리 다저스 티켓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근데 막상 크레딧 카드로 이게 차지가 된 걸 보니까 $160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티켓 값을 아예 $160입니다. 그러고 차지를 안 붙여버리면은 우리는 그게 그냥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클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티켓 값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티켓매스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외에 브로커가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서비스 피를 포함돼서 파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티켓 브로커는 그걸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할 때 이 공정한 경쟁이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소비자들을 미슬리딩, 잘못된 곳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노출을 시키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필수 수수료에는 어떤 수수료가 포함이 되는가요? 말씀을 하시면서 서비스 피, 그리고 프로세싱 피, 배송료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필수 수수료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수 수수료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는 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를 하든 아니면 서비스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누가 사용을 하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고 이런 소비자의 행동에는 관계없이 파이널 글에 반드시 들어가는 어떤 변동사항 없이 들어가는 모든 피는 포함이 되고 가격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SB 47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위반 시 위반 건당 최소한 $1,000가 이제 벌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반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인정션이 또 하나의 벌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인 손해배상 역시 보상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위해 고객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먼저 회사에 알리고 시정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간의 어떤 혐의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요. 30일이 만료될 때까지 고쳐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3년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도 역시 이 부분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크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크피라는 것은 결국은 숨은 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악관도 이러한 규제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회사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새로운 478이 SB 478이 모든 캘리포니아 사업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사실 세계 5번째 되는 경제 대국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SB 478은 이 광고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 국경을 넘어서 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확실시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주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SB 478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사실 가격의 견적이라든지 마케팅 계획 또는 이 광고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절한 공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으므로 그리고 또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그리고 준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이것이 지금 해당될 만한 그러한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호텔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호텔? 그다음에 네, 호텔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광고되는 가격이 필요한 모든 피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렌트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매업에서 세일즈를 할 때도 거기에 혹시 들어가는 피가 있는지 그리고 식당에서도 어떠한 음식 가격을 낼 때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 서비스 차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식당에서는 그런 차지를 따로 받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겠죠.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현주 씨는 없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뭐 저 미국 집은 저 그런 집들이 꽤 있었어요. 뭐 따로 서비스 차지를 뭐 받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테이블 차지를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4인 이상,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팁은 제가 그냥 자기들이 그냥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계산서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부터는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네. 저희가 한 가지 SB 478에서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네. SB 478은 실제적으로 뭘 차지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광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광고를 낼 때 이 가격에 그런 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저 네. 가격 $50라고 해서 막 들어가 보면 50 뭐 붙고 해서 많아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팁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명시만 하면 그 만약 18%면 18%, 20%면 20% 자동으로 차지하는 그러니까 팁을 명시만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당 쪽에서는 우리는 내야 되고. 네, 팁은 아직까지는 이제 소비자의 권한에 따라서 얼마를 줄 수 있는 게 아직 정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10명 이상의 뱅퀘트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 상에 반드시 피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필수적인 피는 이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